지난 8월 3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만으로 딱 1년 되는, 1년을 채우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이것도 소통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또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시간을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지금이 1시 반이니까 1시간에서 조금 길면 1시간 20분까지 정도 여러분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시간 조절할 거고요. 3시부터 이게 또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직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직장과 일을 다 포함해서 나의 삶,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주로 우리한테 우리 주변에 있는 일 같고,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직장, 삶, 일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결국 그 한가운데는 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의 중심은 뭐 어차피 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장, 일, 삶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몇 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시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되고, 야, 나 정말 저 짓만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안 하시면 되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이래. 어떻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 중심 말은 행복이에요. 저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두 가지 뽑아서 쓰면 되고, 자, 정말 저렇게만 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특별히 농민을 무척 사랑을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좋아요. 저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맥주하고 맥주에다 치맥하는 걸 좋아해요. 치맥이나 맥주나.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가난하고 저희 장인어른도 가난해요.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치맥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돈 벌려고 다녀요. 뭐 국민 봉사, 농민 사랑, 자기 개발 저희가 아닙니다. 저는 돈 벌려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행복하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행복하면 좋겠어. 이게 자꾸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저는 머리가 디지털에서 항상 그 드라이를 해요. 드라이를 하면서 항상 거울 보면서 이래요. 아, 그래,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이 얼굴 어디 가서 싸워서 깨지거나 술 먹고 아스팔트에 문대지 말고 그대로 돌아오자 라는 다짐을 하고, 간하고 쓸개를 딱 해서 걸어놓고 빠이빠이 내일 아침에 다시 봐 하고 나와요. 그 가운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내가 행복하고자 해서 그렇게 해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권투 선수하고 선배의 공통점, 권투 선수하고 여러분들 직장 상사의 공통점.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책에 있는 말인데요. 정답은 한 방이 있다예요. 권투하다가 그렇게 얻어 터지다가도 7.8개 해가지고 한 방에 사람을 보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 없이 보이고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선배일지라도 여러분을 잘되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는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절대로 선배 무시하지 마세요. 선배 무시해가지고 잘된 사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선배 무시하고 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남 뒷담화는 안 깝니다. 차라리 필요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해요. 서운할지라도.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절대로 뒷담화는 안 돼요. 왜? 이 동네 뻔해요.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살다가 옛날 수원 같으면 저기 웃거리, 지금 같으면 여기 혁신도시에 나가서 술 한잔 하다 보면은 장담합니다. 누군가가 제 뒷담화를 까면은 정확히 일주일 이내에 제 귀에 들어와요. 정확히 일주일 이내에 제 귀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절대 뒷담화는 까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칭찬을 하려고 노력해요.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김한 쌤이 아주 예쁜 고운 색의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색깔이 참 곱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칭찬이에요. 근데 거기서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옷 색깔 죽이는데 이건 칭찬 아니잖아요. 한 발 더 나가서 옷 색깔 참 곱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얼굴 색하고 참 잘 어울리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그게 칭찬이 와 닿아요.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감동을 주면 좋아요. 질문. 자, 계속해서 김한쌤의 예를 들게요. 자, 김한쌤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SNS 동영상을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100만 뷰를 돌파를 했어요. 뭐라고 칭찬을 해줄래요? 제 생각이 99점이에요. 뭐라고 칭찬하시겠어요? 그럴 때 칭찬은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100만 뷰 넘었어? 잘했어. 라는 건 칭찬 아니에요. 잘했어는 칭찬 아니고 평가예요. 내가 보기에 네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네 수준보다 더 한 것 같아. 어쨌든 좋은 성과를 냈어. 라는 게 잘했어요. 이건 내가 평가하는 거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을 아니면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을 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그리고 감동을 줘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되느냐? 와우! 대단한데 이 한마디면 돼요. 와우! 감동을 주고 감탄사를 하고 대단한데 네 능력이 출중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면 돼요. 사족 갈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나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지 결과치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나 더. 고3이에요 지금. 딸내미가 대학을 좋은데 좋은 학과를 들어갔어요. 뭐라고 칭찬하실래요? 역시 내 자식 뭐 좋지. 칭찬은 부부간에도 칭찬이 필요하고 자식간에도 칭찬이 필요하고 동료간에도 칭찬이 필요해요. 칭찬은 꼭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칭찬은. 예를 들면 얘가 대학을 좋은데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야 축하한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야. 겸손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건 칭찬 아니에요. 겸손하고 조심하고 친구 사귀고 이건 얘들이 더 잘해요. 부모로서 말해줄 건 그게 아니에요. 칭찬은 그동안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그 어떤 결과가 잘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야 고생했다. 네가 이래 노력하더니 드디어 네가 원하는 학과에 갔구나. 축하해. 이게 칭찬이에요. 거기다 군더더기 붙이지 마세요. 어른한테 잘하고 선배한테 잘하고 뭐 겸손하고 어쩌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애들이. 칭찬은 꼭 필요하되 잘해야 돼요. 이건 정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칭찬할 때는.
그냥 함부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꼭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절대 오빠를 죽이네 이런 거 칭찬 아닙니다. 두 번째, 과장, 국장보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훨씬 소중해요. 왜? 과장, 국장은 길어봐야 5년 이내에 나가요.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뭐 할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내 동료를 더 챙기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국장님, 차장님, 청장님, 물론 제 직분상으로는 챙기지만은 제 직분을 떠나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는 그분들보다 오래 있거든요, 이곳에. 내가 왜 그분들한테 아부를 해야 돼? 하늘의 맹세코 저는 그분들한테 아부해 본 적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동료들이 내 인생에서 더 오래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굳이 퇴직자한테 잘하고 싶거든. 굳이 선배들한테 잘하고 싶거든. 저는 퇴직 선배들한테 잘합니다. 이게 왜 이래? 이게 제가 며칠 전에 황정한 원장님한테 보낸 문자예요. 원장님, 저는 퇴직하신 선배님들에게 경조사하고 인사 나오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알려드릴까요? 퇴직 선배들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황정원 원장님 나가시면 모르겠어요. 원회원 운영지원과에서 얼마나 챙겨줄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그것도 안 챙겨요. 며칠 전에 우리 청장님 만났잖아요. 청장님들도 이거 몰라요. 누가 원회원장이 됐는지,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이런 걸 챙겨드리세요. 필요할 때. 선배들, 상관한테는 이렇게 챙겨주고 평상시에 아부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저는 제가 세상 사는 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퇴직자들한테 의리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리는 말 그대로 정보석 씨가 말하는 이 의리예요.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제가 저희 자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딱 한 번 강자 앞에서 제 말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늘 강자 앞에서 강하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 한 번 제가 실천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2009년 8월이에요. 차장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도중에 그냥 갑자기 원포인트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분은 자식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일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저 멀리 보내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얘네 엄마가 그러면 직장 가기 전에 택시 타고 태우고 가서 운전을 못하니까 같이 또 택시 타고 회사 가고 가정 파기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 승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빙이라서 차마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선배님한테 선배님 좀 해주십시오. 이건 꼭 막아야 합니다. 못 가더라고. 제가 모시던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못 하더라고. 결국에는 과장님하고 둘이 저녁에 술만 마셨는데 다행히 이틀 뒤에 발령이 취소되긴 했어요. 그걸 저는 지금도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강자에 강하지 못했다. 아빠는 이런 실수를 두고두고 나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다. 너네들은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집 자식 셋은 적어도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려고 노력을 해요. 흔히 우리가 일하다 보면 특히 연구직들 그 말 많이 해요. 연구직은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존심은 한자로 스스로 자자 높일 존자예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올리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필요하면은 타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남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남들이 얼마나 안 챙겨주면 내 스스로 챙기려고 하겠어요. 그런 자존심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이효리 씨도 저는 좋아하고 이효리 씨 남편도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이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봐볼까요? 일부러 제가 내려받아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해야 돼. 왜? 이 우주의 중심은 나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얘기하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얘기해 주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관을 모시고 어디 회의에 갔다. 내가 내 상관을 존경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그냥인데 옆에 사람이 챙겨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세대 갈등. 요즘 뭐 MZ세대하고 갈등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세대 갈등. 심지어는 부부 갈등 또는 직장에서 선후배 간의 갈등. 갈등이 왜 생길까요? 갈등이 왜 생길까요? 에?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저하고 생각 같은 사람이 이 우주에 한 명도 없어요. 자, 부부가 결혼을 해요.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요. 한 30년간을 각각 다른 집안에서 다른 문화를 겪으면서 다른 음식을 먹고 전혀 다른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연애해가지고 같이 결혼을 했어요. 자, 부부가 됐어요. 이제 막 결합이 돼서 부부가 됐는데 갈등이 없겠어요? 당연히 다른 바탕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야,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먼저 찾아가 봐야 돼. 명절 때는 항상 시댁이 먼저 가야 돼. 누구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옳고 그름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강요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왜 꼭 시댁을 먼저 가야 돼요?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요즘은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겨요. 적당히 상대방 영역을 인정을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직장 생활하면서 말을 하면 상대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속뜻이 따로 있어요. 그분하고 한 서너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말이 굉장히 독했어요. 제가 상처받은 말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보다도 상처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모든 말이 자기 진심일까요? 속뜻은 따로 있다고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합시다. 고향이 해남이에요. 어머니한테 아침에 전화드려서 이번 주말에 가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도 있고 뭐 애들도 시험 기간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어떻게 온다냐. 그래 오지 말고 쉬어라 어쩌라. 이게 진짜 오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음성은 오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저 친구가 왜 저럴까 하고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도 이왕이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는 패드라고 그러나요? 그 빵이 있고 위에 빵 쪼가리가 있고 가운데 고기하고 이제 채소가 들어가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고기예요. 근데 그냥 고기를 주지 않고 빵 넣고 채소 넣고 고기 넣고 채소 넣고 빵 넣고 이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고기를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또는 내 생각은 뭐다. 근데 이건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리고 마무리를 내 생각은 이렇다. 가운데 딱 뭔가 고기를 좀 넣고 빵을 좌우에다 앞뒤에다 한번 깔아보세요.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하고 전달이 잘 돼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번 더 할게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동료들은, 회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은 집에 있는 내 가족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화해를 못했을지라도 아침에 얼굴을 일단 회사에 출근하니까 안 보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조금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돼요. 대충 회사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봐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집안에 갈등이 또 따로 있어요. 갈등을 해결할 틈이 없어요. 동료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면 동료한테 갈등이 없으려면 나부터 잘해야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동료하고 이야기할 때 투덜이 스머프처럼 자꾸 불만보다는 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불만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지쳐요. 그리고 안 좋은 기운이 나한테 스물스물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돼요. 이왕이면은 투덜이 스머프보다는 긍정 언어를 쓰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은 라떼는 말이야라는 것, 그 말보다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미래 이야기가 훨씬 좋아요. 내가 과거에 뭐 했고 우리 집 옆집에 무슨 높은 사람이 살고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왕년에 뭐 했던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왕년에 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걸 주저리 이야기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되도록이면 긍정 언어,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따뜻한 관심,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돼요.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켜면은 카카오톡에 오늘 생일인 친구가 나와요. 쭉 떠요. 그럼 그 생일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씩 보내요. 똑똑한 카톡에 오늘 형님 생신이라고 알려주네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는 이거 보내는데 글쎄 한 10초 걸렸나?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마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런 문자도 보내요. 얼마 전에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찾아오셨어요. 금요일날 청장님을 뵙고 저는 금요일날 바로 퇴근할 줄 알았더니 해남을 가셨나 봐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해남 가셨나 보네요. 봄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부네요. 느긋한 토요일 아침 소장님을 생각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그랬죠. 먼 데서 바람 불어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봄바람에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이 형님을 찾아간 겁니다. 가끔은 이런 짓도 해요. 남자가 남자한테 이런 짓도 해요. 나쁜 짓 아니에요. 한 번쯤 해보세요. 이 사람 아마 이 약발 한 달간 갈 겁니다. 한 달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배려. 배려를 한자로 말하면 짝 배자, 배우자 배자의 염려의 여자입니다. 배려는 내가 상대방을 걱정해 주는 건데요. 내가 이 사람이 불쌍해서 걱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배려입니다. 장님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등불을 들고 다녀요. 이건 앞도 못 보는 내가 왜 들고 다녀요? 상대방이 오면서 나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배려예요. 상대방이 조금 덜 신경 쓰도록, 상대방이 좀 덜 염려하도록 해주는 게 배려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이메일로 자주 오는 게 이거잖아요. HWP 같은 거 편집할 때 쭉 편집하고 도중에서 저장하지 말아라.
항상 맨 앞으로 갖다 놓고 저장을 해라. 그래야 이 문서를 열어보는 상대방이 편하다. 상대방이 키보드 한 번이라도 덜 누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배려입니다. 저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 메일을 보내면 그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냉무. 내용 없어. 그렇지만 일단 메일은 내가 받았어. 메일이 안전하게 나한테 도착했어.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읽어보건 안 읽어보건 어떻게 하건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전달은 제대로 했어. 이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실천하는 배려예요.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냉무, 내용 없다. 심지어 저는 외국에서 이미라도 노 콘텐츠하고 보내요. 받았다. 메일 잘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머지 뒷감당은 내가 할 일이야.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만든 게 나만의 선물이에요. 누군가가 승진하면은 그리고 축하 난도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선물을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 집에 목공 선반입니다. 목공 선반을 가지고 제가 직접 연필을 깎아요. 연필을 깎고 이름 쓰는 건 남한테 맡겨서 쓰지만, 그리고 이 명함집도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편지를 써줘요. 아무개 연구관님, 이번에 과장 승진한 거 축하드립니다. 어찌어찌 하고 거듭 축하드립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필은 명함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명함집에 당신 명함 넣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 가지라고 태극 문양 넣고 사람들하고 바른말로 소통하라고 훈민정음을 바탕에 깔았습니다. 자, 이 볼펜은 농촌지능청에 있는 나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나무는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의 그 꽃말이 뭐죠? 청년과 결백입니다. 이 볼펜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쫙 편지 써서 줘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승진한 사람도 기분 좋지만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줘요. 농촌지능청에 있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제2의 삶을 사시면서 제2의 직장 명함을 여기에 넣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나만의 선물 하나씩 만들면 정말 효과 끝내줍니다. 보통 공무원들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한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 어디 신문에 보니까 직장 생활을 근속기간이 15년으로 나왔더라고요. 보통 공무원들 30년 하니까 10년이 안 된 사람들은 보통 선배들로부터 믿음직한 후배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저 친구한테 뭔가 일을 맡기면은 빵꾸 안 내고 잘해줘. 10년부터 20년 사이가 되면은 저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참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해. 그리고 사람들하고 공감할 줄 알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20년이 넘어버린 사람들은 이게 일이 아니에요. 따뜻한 선배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일하며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선배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꾸중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꾸중할 때는 눈물 쏙 빼게 꾸중합니다. 얼마 전에 공학부 기획실장으로 있는데 외국에 갔다 와서 사람들이 갔다 오면 귀국 보고회를 내요. 3명이 갔다 왔는데 2명은 귀국 보고회 자리에 참석도 안 하고 신빙이 와가지고 보고서 5장으로 파워포인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 갔다 왔는데 앞에 제목, 2번째 목차, 3번째 독일을 개요해가지고 기후, 날씨 뭐 어쩌고 저쩌고, 4번째 파워포인트 가서 논문 발표했던 파워포인트 사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폭포에 놀러 갔던 사진, 이렇게 5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 걔들 불렀어요. 우리 관은 아니지만 불렀어요. 야, 영색이 공무원 15년 된 놈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너네들이 이 조직의 허리다. 이게 정말 예의 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정성 들여서 성의껏 선배들한테 발표도 하고 후배들한테 발표도 하고 네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줘라. 갔다 와서 그 사람들 이메일 어떻게 교환했고 앞으로 연구 어떻게 할 거고 이거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했었고 다른 선배들 좋은 샘플이 이게 있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한번 해. 그랬더니 세 놈 다 하기는 하더라고요.
3명 다 와서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안 나가 두 놈이. 나중에 저하고 이제 3명 남았어요. 한 명은 나가고 두 놈 안 나가고 저하고 3명 남아서 저한테 이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선배님이 하라니까 하긴 했습니다만은 후배들을 왜 이렇게 잡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 생각을 강요해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니한테 이런 일 안 한다. 2번 다시 내가 니한테 말 걸 일 없을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 발표하라 했을 때 선배님 상황 이래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발표를 다시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했으면 나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발표 다 하고 나서 선배가 강요해서 발표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는 기분 나빠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들어와. 가서 제 뒷담화를 까고 다니더라고요. 금방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필요하면 저는 꼭 꾸준히 합니다. 자, 요즘 우리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꼰대, 라떼, 꼰대. 김사부터 보셨죠? 저는 이런 멋진 선배가 좀 되고 싶어요. 이 김사부가 여기서 멋있게 나왔던 건 딱 이거예요. 실력 있고 소신 있고 따뜻함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반응을 했어요. 자, 이야기 한번 볼까요? 저는 적어도 이런 말을 안 듣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꼰대. 그렇게 이런 말을 안 듣고 살기 위해서 저는 10년 주기로 늘 재반성을 해나갑니다. 예전에 5년 주기로 해봤는데 너무 벅차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10년 주기로 재반성을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풀타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전공을 연구할 기회를 별로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좀 이왕이면은 공동선, 그리고 후배들에게 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좀 되어줘야겠다. 이렇게 나눠서. 자,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제가 98년 여기 왔는데, 저하고 지도교사하고 같이 옛날에 ARPC 과제를 해봤다고 그래서 그 과제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98년, 99년에 출장비도 다 긁어봤고요. 이 사람들 인건비 올 것까지 다 줘봤어요. 과제에서. 저한테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제가 쓰라고 그러고. 신빙한테. 3년간 제가 그걸 하면서 연구도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사표 낸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만 연구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본청 오기 시작해서 본청 연구운영과에서 정말 별 짓 다 해봤죠. 그때 제 바로 직속 상관이 전임자가 이희삼 연구관이었어요. 이희삼 연구관이 했던 거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특허, 시책, 영농, 종합보고회 이거 전부 다 제가 했어요. 그거 했었죠. 나중에 공학부 기획실장만 3번 했죠. 농가원 기획조정과 총괄팀장 했죠. 녹색 미래전략팀에 있었죠. 국무총 이사에 나가 있었죠. 또 뭐예요? 행법에 있었죠. 그들은 이제 연구 한 번도 못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다가 제가 2018년에 보직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연구 못해요. 이제 저는 연구 손 뗐어요. 피는 끓고 있지만 연구는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뭔가 공동선, 이 세상을 맑게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돼보자. 그래서 우리말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2017년까지밖에 못 보냈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청 게시판에 가서 성재원하고 치면은 제가 그동안 보냈던 우리말 편지 정리한 거, 독후감 정리한 거 다 나옵니다. 1년이면 100여 권 책을 읽고 한 6, 70권 독후감을 써서 정리해서 매년 말에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얼마나 일 없으면 이렇게 책이나 보고 있네요.
저는 사람이 좀 나이가 들면은 포용력이 좀 더 있어질 줄 알았어요. 남들이 내 욕을 해도 조금 더 감싸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기분 나쁜 건 똑같더라고요. 에이, 시안하지 뭐. 이때부터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 고전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주경제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고전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제가 사고를 한번 쳤어요. 1년 만에. 2017년 5월 9일자 칼럼을 제가 썼는데 일부러 5월 9일에 딱 맞췄는데 높은 곳에서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절필, 다시는 기고문 안 쓰겠습니다 하고 기고문 안 썼어요. 세상을 맑게 하는데 저는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 챙겨주기 위해서 모든 대학을, 제 사비로 모든 대학을 다니면서 농진청 채용을 분석해가지고 다 컨설팅을 해줬어요. 세미나를 내주고. 이건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면접 방식이 2016년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면접이 들어와서 면접관 3명이 있으면 각자 채점을 했잖아요. 요즘 그거 안 합니다. 2016년부터 각자 채점 안 해요. 면접관들이 합의제로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도 면접 들어온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그런 내용을 제가 따로 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SNS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 삶의 패턴을 한 번씩 분석을 해 나가요. 그리고 뭔가 저한테 잘못됐을 때 분석을 하는데 그 원인을 상대방한테 찾지 않고 나한테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 원인을 상대방한테 찾으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고칠 수 없잖아요. 뭔가 일이 잘못됐는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 이 사람 때문이야. 어쩌라고? 근데 이게 나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알면 내가 고치면 돼요. 근데 상대방 때문이야라고 원인 분석을 하면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늘 큰 틀의 리듬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한 번씩 반성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가치관. 가치관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한자로 보면 가치, value.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을 바라볼 건가라는 철학적인 문제가 가치관입니다. 자, 제가 농민 교육을 가는데 보통 저는 1시간에서 30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요. 근데 그날따라 고속도로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나 봐요. 제 차가 여기 있는데 막혀 있어요. 저는 공무원이에요.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농민하고 약속 시간을 저는 못 지킬 게 뻔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불법은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양해의 전화를 한다. 오케이. 제가 상황이 이래 하니까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뒤로 교육 시간을 좀 밀어주십시오. 오케이.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갈등하고 하겠죠? 이게 가치관이에요. 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불법하고 농민하고 약속 중에서 농민하고 약속 후에 더 큰 가치를 둬요. 그래서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게 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뚜렷하면은 망설이지 않아요. 불법보다 농민과의 약속에 더 큰 가치가 있게 그렇게 저는 세상을 보고 있다고요. 불법하는 거죠. 벌금 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변인실에 있어요. 대변인으로서 언론을 어떻게 대할까? 기자를 어떻게 대할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자,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나눠져 있어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감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나가서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그 답변을 할 때 국회의원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선수가 많건 적건 나이가 많건 적건 여자건 남자건 똑같이 존중을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변인 저도 기자가 지방직원, 전문직원, 중앙직원
여자건 남자건 짬밥이 많건 적건 똑같이 기자로서 존중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 언론을 보는 제 가치관이에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 싸움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싸우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승진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찍히면 안 될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승진에 대해서 초월했어요. 대변인실의 자존심은, 마지막 자존심은 제가 지킬 거예요. 싸울 때는 저만 싸워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게 언론을 보는 제 가치관입니다. 조직 리더가 되면은 칼이 주어져요. 과장으로서 여러분의 평가 권한도 있죠, 저한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감사실 연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또 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과장은. 물론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근데 이 칼은 함부로 안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꼭 후회해요. 옛날에 완장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조영기? 6.25 때. 완장 차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완장은 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장에서 조직 개편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조직입니다. 뭐 코로나 대응반도 생기고 디지털 농업 추진단도 생기고 치유 농업 추진단도 생겨요. 왜들은 조직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조직 생기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소속 기관에서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사람 빼가겠네. 본청에서도 스트레스 받죠.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걸 왜 조직을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왜 저렇게 조직을 가지고 흔들까요? 왜 공학부를 무슨 디지털 농업 연구원인가? 바꾸려고 노력을 할까요? 뭐? 자리? 자리 부족. 아닙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기관장이 와서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는 기관장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요. 청장님 오셔가지고 디지털 농업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연정국에 지시를 하거나 공학부에 지시하면 빨리빨리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스트레스 덜 받아요. 조직 개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우리 내일 모레 또 자리 바꾸잖아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직장 다니면서요. 어느 정도 짬밥이 했다고 해서 자기 개발, 자기 관리를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풀타임 박사에 대해서 자부심 있다고. 근데 3년 동안 남들 뒤치다거리하게 만들고 딱 5년 연구해봤어요. 그 5년도 저는 연구 다 못했어요. 도중에 미국 갔다 왔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연구하고 싶어요. 돌아가서 연구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요. 그런다고 제가 연구에 손을 놔야 할까요? 연구를 해야 논문을 쓰는데 논문도 못 써요. 난 연구직인데.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책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하고 책을 쓰면은 제가 책을 쓰면 교수들이 교재를 안 써줘요. 자기가 쓴 책만 교재로 쓰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책을 썼어요. 오토메이션 인 어그리컬처, 농업에 자동화해가지고 뭐죠? 그 식품, 그때 제가 수학관리공학 과장 할 때였으니까 식품 공급에서 어떻게 농업을 자동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미래 농업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인가. 이건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외국의 많은 학자들하고 같이 썼어요. 9장까지인가 있는데 제가 1장을 썼어요. 4차 산업혁명에 농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1장을 쓰고 나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당신이 쓴 이 1장이 제일 많이 읽혔어. 축하해. 어쩌고. 비록 과제가 없어서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면서 저는 제 연구자로서 아까 말했던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6년에 저한테 세계인명대사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006, 7, 8, 9, 4년 연속 마르케스 후스의 세계인명대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대변인실 오면서부터는 못 올라갔지만. 어쨌든 자기 현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면 돼요. 절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저는 후회하기 싫어서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합니다. 지금은 많이 편찮으신데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께서 지읒 최전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한 10년쯤 전에 총리실에 있을 때 우연히 제가 이제 기사가 돼가지고 실장님을 모시고 높으신 분들 만나는 데 갔어요. 네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사니까 저 뒤에 앉아있고 이 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 실장 집에 고양이가 몇 마리야? 나 2마리. 이 실장은 몇 마리야? 난 4마리나 돼. 저는 진짜로 고양이가 야옹인 줄 알았어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읒 최전선에 이어령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CAD, 컴퓨터 에디드 디자인 하듯이 CAT, 컴퓨터 에디드 띵킹, 나는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검색을 해서 생각한다. 내 생각을 정리한다. 그래서 내 집에 컴퓨터가 7대가 있다. 이게 고양이 7마리가 있다고 책에다 표현해놨어요. 저는 이 책 읽기 전이에요. 근데 그 실장님들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 있다는 소리는 컴퓨터가 2대 있다는 소리였어요. 전 그거 몰랐어요. 그렇게 높으신 분들도 책을 읽더라고요. 수불사건까지는 못해도 노력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출퇴근할 때 되도록이면 가방을 들고 다니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책 한 권이라도 들고 다니려고 해요. 물론 남들한테 보기는 안 좋게 보일 겁니다. 제 새끼 지가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은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책 선물도 자주 합니다. 며칠 전에 읽던 책이 이거예요. 대화의 희열이라고 유희열 씨가 하는 이게 TV 방송 있잖아요. 이걸 마침 읽고 거의 다 읽었는데 7월 1일자로 실용화재단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문진 팀장이 승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수평이동이었어요. 시간이 왜 이리 잘 가? 그래서 제가 문진 팀장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책을 줬어요. 공학부였는데 어떤 여자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우리 시대 실장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지네 실장이 그렇게 꼰대 짓을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줘요? 그래 하고 이야기만 듣고 말았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인간한테 휘둘릴까? 그래서 바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전에 갈등 문제로 나를 찾아왔을 때 시원한 해결책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제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봐서 네 생각이 나기에 샀어. 넌 이미 갈등 해결했겠지? 이 책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참고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하고 나, 우리부터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같이 보자고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부터 바뀐다면 적어도 우리 후배들은 바뀐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서나마 늘 김 박사님을 응원합니다. 라고 써서 줬어요. 좋아했겠죠? 직장인들한테만 이렇게 책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딸내미한테도 책을 줍니다. 아빠가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책 선물을 저는 직장 다니면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직장이었는데 시간이 꽤 흘렀네. 자, 두 번째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가끔 상관들이 일을 시킬 때 자기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자기 집에 가서 뭐 물건을 날라달라는 이런 일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한 일을 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할 때 뭔가 내가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그 일을 들이밀지 말고 조그만 일부터 만들어서 상관을 점차 설득시키려고 해보세요. 집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우리 집에 코끼리 한번 키울까? 그럼 당연히 미쳤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 다람쥐 한번 키워보면 어때? 오케이. 괜찮네? 우리 코알라 한번 키워보면 어때? 괜찮네? 우리 코끼리 한번 키워보면 어때? 점차 일을 늘려나가면 상관이 쉽게 거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은 절대 큰 걸 한꺼번에 들이밀지 마세요. 사전 보고. 일을 할 때 사전 보고가 왜 필요할까요? 왜 미리서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할까요?
상관이 궁금해할까봐? 아니에요. 사전 보고는 상관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이맘때보다는 조금 더 지났을 때예요. 아침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지금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지금 뭐 다른 데 가 계시는 분인데 국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래 해가지고 사람 4명만 추천을 해줘.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농해수유 뭐 어쩌고저쩌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민간인 4명만 추천해줘 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추천을 해달래요. 근데 그 문자가 왜 저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차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연구관이었는데 차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래 하니까 이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냥 오후 2시까지 추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서울을 갔어요. 바로 서울 출장 가고 출장 간 사이에 나중에 여쭤보니까 차장님도 자기가 샤워 중에 제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럼 샤워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4명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까? 저는 사전 보고를 함으로써 차장님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9시에 청장님하고 상의하고 누구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10시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럼 저는 10시에 기차 안에서 써요, 이제. 자, 1번, 홍길동인 사람 어쩌고. 2번, 누구, 또. 4명 딱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시까지 그 사람을 딱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때 타이핑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전보고예요. 사전보고를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오히려 시간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본청에 생활할 때 항상 출장 가면은 복귀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출장 결과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이거 하면 늦으니까 손으로 쓰는 게 더 빠르잖아요. 막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과장한테 딱 보내요. 이게 강민구 과장님이었어요. 제 행법에 있을 때. 강민구 과장이 빨리 업무를 파악하잖아요. 제가 기차 타고 내려와서 복귀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보고 드리면 이미 늦어요. 이런 게 사전보고가 필요합니다. 요즘 누가 문자 보낸다고 아니면 글로 써서 보낸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피드백이죠. 피드백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뭔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뭐 좀 해줘. 언제까지 뭘 합시다. 했어. 근데 일주일 돼도 결과가 안 와.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되면은 알았어, 덮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해요. 피드백이 왜 필요하냐면은 상관의 궁금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상관이 궁금하면은 뭔가 다른 일을 찾게 돼 있어요. 상관은 머리를 좀 쉬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해요. 역지사지. 저는 일을 할 때 항상 역지사지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게 청장님이에요. 내가 청장이라면 대변인이 이러이러하게 해주면 참 좋겠다 라는 일을 저는 찾아서 해드립니다. 내가 현업 과장일 때 내가 원장이면은 아니면 내가 부장이면은 무슨 과 과장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일을 찾아서 해줍니다. 역지사지는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부. 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부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모시는 상관도 필요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관한테도 이렇게 드려요. 청장님, 요즘 이게 뜨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이래 써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겠습니다. 억지로 상관도 공부하게 만들어요. 필요하면은 좀 말이 건방지기가 조금 그렇고 상관만 그러겠어요? 저도 공부를 매우 많이 합니다. 문술대학원 저 카이스트 9월 15일부터 카이스트 나갑니다. 등록금 500만 원입니다. 제 한 달 월급 내고 저 여기 가요. 여기 가서 이런 공부합니다. 과장 되면 공부 안 할 것 같죠? 안 해도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니까 어느 누가 와서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물어봐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자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농촌진흥청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선생님이 저한테 보도자료 그거 갖다 주죠. 저는 다 봅니다. 보도자료. 물론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못 오니까 저는 보도자료 보고 공부해요. 필요하면 제가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일처리 원칙. 저는 조그만 중간 간부가 될 때부터 이 원칙 3가지를 꼭 지켰어요. 일을 할 때 내가 하건 남한테 시키는 간에 왜 이 일을 하는지 일을 같이 하고 명분을 먼저 찾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일을 주면 여러분도 이 일을 같이 하고 명분을 먼저 찾으십시오. 2번째,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은 세금이다. 아껴 써야 한다. 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 3번째,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받는다. 절차 지켜라. 이 3가지 범위 내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무조건 내 책임이다. 왜? 이 범위를 내가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독창성을 발휘해서 창의성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아침에 6시 반에 나와요. 6시 반에 나와서 한 4시간 정도, 한 10시 반까지 빡시게 일해요. 그리고 10시 반부터 저는 놀아요. 왜? 그 다음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일까지 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요. 범위만 정해주고 나머지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요. 왜? 믿으니까. 내가 내 조직을 믿으니까. 그리고 나만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은 제가 청장님에게 보고를 별로 안 들어가요. 보고라는 말은 아침에 들어가는 거 말고 뭔가 업무 보고를 최근에 제가 청장님한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 17년에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보고를 할 때 가끔은 깨질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준비했지만 내 입장에서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 만한 것을 적어도 3가지 정도 질문을 만들어서 오면 절대 깨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행법에 있을 텐데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이건 장관한테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차장님한테 가지고 가고 그때 과장이 청장한테 가지고 가서 이거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장관 사인을 받으러 가니까. 자, 이때 이런 자료에서 제가 어떤 질문을 준비하고 갔을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 전체 직원이 현재 몇 명인데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몇 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얘기 다 나와요. 어디 분야가 늘어납니까? 이게 다 나와요. 준비하는 내가 아니고 보고를 받는 청장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지를 준비해가지고 가세요. 왜? 청장이 질문할 거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현재 이것은 의견 조회 중입니다. 의견 조회는 며칠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관 결재를 받는데 장관 결재는 언제 가기로 장관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법 예고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에 국무회의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청장 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하겠어요? 이미 몇 번 보고받았는데? 이 이후 절차가 궁금하다고요. 제가 이걸 모르고 들어가 봐요. 장관한테 언제 결재를 받으러 가는지,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걸 제가 모르고 들어가 봐요. 청장님 입장에서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보고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항상 보고 들어갈 때는 수보자 입장에서,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 하세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 때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건 꼼꼼히 보세요. 숫자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발 더 나가서 틀려도 돼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회사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안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로 같이 안 만납니다. 왜? 내가 당하니까. 아실 거예요. 저는 사람 추천 안 합니다. 사람 잘 믿지도 않아요. 추천을 많이 받죠. 많이 해주니까.
그렇지만 저는 절대 전달 안 합니다. 왜? 못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없어요. 자꾸 뻥튀기해서 저한테 와요. 거짓말이에요. 그것. 절대 윗분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분명히 들통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 꼴이 지가 밟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디테일. 오죽하면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실까요? 디테일 정말 소중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야 돼요. 이 디테일이라는 말은 본래 독일의 건축학자가 처음 썼던 말이에요. 야,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글작을 만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꼼꼼한 것을 잘 챙겨야 합니다. 라는 말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에요. 우리 사례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전북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현수막 걸기로 했어요. 예, 12군데 걸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한테 온 자료예요. 이게 청자님한테 갖다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파일 줘. 그래서 제가 편집을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일단 이걸 약간 키워서 가운데로 제목을 넣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 제목 위에 안 넣잖아요. 밑에 넣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테두리 없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윗분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 눈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농촌진흥청 어디 있어? 라고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네, 농촌진흥청 여기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청장한테 보고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챙겼어요. 하나 더 볼까요? 얼마 전에 전주시장님 오셨을 때죠. 이게 저한테 왔어요. 자, 디테일 볼까요? 여기는 한 줄이죠. 여기 두 줄이죠. 물론 글자 크기가 다르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칸 간격 달라요. 좋아요. 이거 이제 청장한테 보고했어요. 이걸 그대로 전주시장한테 보낼 때는 저는 바꿔서 보냈어요. 방문자를 시장님, 기획조정국장 이렇게 바꿨어요. 시장님이라고. 우리가 보고할 때는, 우리 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시장이지만 이게 전주시에서 국장이 받아가지고 자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시장님이라고 돼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도 바꿔서 보냈어요. 하나 더. 그날 정심때입니다. 정심때 좌석표 이렇게 우리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 청룡이에요. 우리 청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시장한테 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이름 똑같이 써줘야 돼요.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돼요. 그게 디테일이에요. 마음이 급해지네. 우리가 디테일을 못 챙기면 이렇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던 겁니다. 이 병을 대응하는 방역당국의 태도는 디테일을 갖췄는지 묻고 싶다. 심지어 이날 발표에서 숫자도 틀렸다. 이러니 정부 당국이 뭐하는 짓이냐. 언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디테일을 못 챙기면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건 청장님 핸드폰입니다. 제 핸드폰이 아니고 청장님 핸드폰이에요. 기자가 청장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시는 청장님 이런 문자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디테일을 못 챙겨서. 정보 공유 어쨌든 저는 정보 공유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청장님 비서진들, 차장님 비서진들, 소속기관장 4명, 도원장들 따로따로 방을 만들어 놓고 일 있으면 그때그때 카톡으로 저는 바로바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병아리 프라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져서 나오면 프라이가 된다고.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이건 여러분들한테 공유했던 내용이에요. 청장님한테 보냈던 문자예요. 청장님 어젯밤에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어젯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 통과된 게 그 전날 밤 11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다음날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저는 무슨 법이 국회에 올라갔다는 것도 파악을 해야 하고, 이게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해야 하고, 온 신경망을 다 뻗어놓고,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청장님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 문자를 7시인가 보내드렸을 겁니다. 아마 7시 넘으면 청장님은 궁금할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청장님이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미리서 먼저 보고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청장님은 저한테 묻지 않아요. 왜? 아, 대변인이 이미 촉수 뻗어가지고 다 지가 잘하고 있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더 이상 저한테 일 안 와요. 예방주사. 요즘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의 중압감이라는 것은 아마 대단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못 겪어봤으니까 상상하기도 힘들 겁니다. 얼마 전에 유승호 박사가 본청 간부회의에서 들어오는 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안 가고 대변실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 박사한테 그랬어요. 예방주사 맞은 것을 축하해. 이 친구 들어온 지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본청 간부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아마 제 보기에 10년 안 된 사람이 발표한 건 처음일걸요?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보면은 어느 누구 앞에 가서 발표를 하더라도 떨지가 않아요. 그 많은 간부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디 가서 특강하는데 떨겠어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대통령 앞에 가서 브리핑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 앞에 브리핑했고 총리 앞에서도 브리핑을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요, 나중에 총리님하고 농담 따먹기도 가능해요. 실제 저는 총리하고 농담을 해서 박장대소하게 만들었어요. 경험을 많이 쌓아보세요.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제가 어디 가서 뭘 발표를 하는데 떨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하라고 일부러 기회를 드렸어요. 왜? 우리 여기 브리핑 하잖아요. 브리핑도 사실은 굉장히 떨려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 안 해보면은, 처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박진희 연구원님 허락을 받고 들었습니다. 시키기 전에 먼저 일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일을 할 때도 직진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약간 우회하면 정말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이것도 제가 예를 들게요. 얼마 전에 전주시장님 오실 때 차장님하고 원외원에서 정식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차장님은 갑자기 국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원외원장님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원외원장님 그때 발령이 안 나 있을 때예요. 그럼 식량원장님하고 축산원장님하고만 식사를 하게 되니까 원외원에서 전주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청장님으로 좀 격을 올려달라. 그 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죠. 청장님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드려야 하는데 그때 제가 청장님 여기 전주시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격이 좀 차장님 하기로 했는데 격이 좀 안 맞고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으면 하고 원합니다. 라고 내가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면 청장님이 만에 하나 그래요? 전주시장하고 청장하고 같이 하는 게 프로토콜 격이 맞나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격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직지는 않고 우회한 거죠. 저는 청장님한테 이렇게 보고 드렸어요. 자, 청장님하고 원해운 구내식당에서 정심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라고 약간 부드럽게 풀어놓고 사유를 두 가지를 드는데 첫째,
2시간의 청 업무 전반을 다 소개하기는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홍보관 전시를 뺐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안 오고 바로 저리 갈 겁니다. 당초 계획은 홍보관에 와가지고 청장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거 안 합니다. 차장님이 국회 참석하셔서 정심이 곤란하니까 청장님과 전주시장이 함께 원혜원 구내식당에서 정심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 둘, 셋을. 이거 보고 청장님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갖다 대놓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굳이 제가 시장님하고 정심을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돌아가는 게 훨씬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일을 할 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일을 해요. 대리, 대표. 여러분의 본부는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박서 본부는 연구지, 대변실 업무가 본부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잠시 이 업무를 파견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무도 농촌 지도 사업이지 대변실 업무가 아니에요. 행정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대표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도 총무실에 근무할 때 파견 나갔을 때 농촌진흥청의 대표로 나가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잘못하면 농촌진흥청 새끼들이 다 저렇지 뭐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예민하게 일을 했어요. 대표니까. 지금 여러분도 여기에 대표로 와 있어요. 제가 국무총리실에 가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 요즘은 정보와 경진대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는 문서 검색이었어요. 근데 아마 요즘은 글쎄요, 한 10년 전에는 어쨌든 그랬어요. 요즘 모르겠지만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 보고서 쓸 때 안에 엑셀표가 들어가고 파워포인트가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기능을 써서 했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고서 하면은 국무총리실에 있는 고시 출신들 얼마나 기곤 알겠습니까? 걔들하고 같이 제가 컴퓨터 경진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직원 중에 한 명이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저는 농촌진흥청 대표로 나간다고요. 얼마나 고민을 제가 했겠어요. 여러분도 대표니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정보와 경진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2013년 정보와 경진대회에서 제가 뭔 상을 받았을까요?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그 기고 난다는 고시 출신들 앞에서. 자, 회의 자료 만들기. 회의는 대변인이 발표해요. 이 회의 자료는 제가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안 하고 직원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해온 것을 고치고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이거보다는 저는 오자마자 그랬어요. 회의 자료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양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회의 자료를 받아서 그냥 제가 발표해요. 발표할 때 몇 개 정해놓고 정해진 말만 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해진 말만 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원혜원의 협조를 받아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등 12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방송 11건 등 총 몇 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번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3번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회의자를 발표할 때요. 나는 여기 있고 있는데 남들 눈은 이미 여기 가 있어요. 그 시간 제가 이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어쨌든 이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표할 때는 항상 기억에 남을 문구를 한두 개 쓰려고 노력을 해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면은 농촌진흥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실용화재단에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이 어디 가서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산하기관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또 우리가 한두 달쯤 전에 우리 대변인실 업무 역량의 3분의 1을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백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정국장님이 대변인실의 역량의 3분의 1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도와주고 있대. 우리 잘합시다. 그런 키워드. 어차피 내용은 사람들이 다 읽으니까 이런 걸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이게 제가 1분을 쓰건 3분을 쓰건 간에
근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관련 이야기인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이 끝나면 전쟁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임금한테 이제 장기를 올리는데,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가 아니고 누구누구 병사가 잘했고 누가 어쩌고 했습니다 하고 주위 사람들 칭찬하는 걸 많이 장기에다 올렸대요. 그럼 어차피 내 시간이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뭐 했는데 잘 안 보인다. 축사는 누구 뭐 김혜란 연구소가 어쩌고 했으니까 뭐 지나가다 만나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 변주한 선생님 어떻게 했는데 지나가다 만나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청장님이 이름을 써주세요. 똑같은 회의 자료를 발표하는 거지만은 키워드 넣어서 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렇게 힘을 좀 주는 거다고 받는 사람 느낌이 달라요. 발상의 전환. 일을 할 때 작년에 했던 거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좀 차별화를 한번 둬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건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거의 다 쓰러져 버렸어요.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팔았죠? 합격 사과로 해서 팔았잖아요. 이 사과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낸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시험 볼 때 합격할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해서 팔았다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바뀌더라도 상황에 맞게 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고요. 자, 빚이 있어요. 머리 빚는 빚. 스님한테 가서 빚을 팔고 오세요. 스님한테 뭐라고 말할래요? 두피 마사지가 잘 돼서 머리가 잘 날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스님한테 빚을 팔고 와야 돼요. 꼭 스님한테 팔아야 돼요. 차별화, 발상의 전환. 스님, 이 빚에 스님의 좋은 말씀을 써서 신도들에게 주면 신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뭔가 차별화되도록 고민을 좀 해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서 일할 때 상사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상사가 걱정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안 깨져요. 그래서 저는 늘 진인사 대천명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여기까지가 내 일이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이건 하늘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다. 마지막 삶입니다. 초년, 중년, 말년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옛날 말이에요. 소년 등골이라고 그러나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두 번째, 중년 상처. 상처라는 게 이제 꼭 상처가 아니고 배우자를 잃는 거겠죠. 세 번째, 말년 가난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초년에는 흑수저했지만 중년에는 그래도 공무원 하고 있고 말년에는 뭐 연금이라도 나올 테니까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건강을 잘 챙겨야겠죠. 자, 저는 살 때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돈 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행복의 기준.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관이에요. 이 기준. 내가 어느 선을 행복한 걸로 볼 것이냐.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을 권력이나 부에 있다면은, 사실 여러분도 권력이나 부가 행복의 기준이라면 빨리 떠나야 돼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한다? 돈 못 벌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는 빨리 떠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 행복의 기준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승진해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제 행복의 기준은 남하고 같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봉사하고 싶어요. 나눔. 저는 하나라도 좀 나누고 싶어요. 나눔하면은 김동연 부총리를 하셨던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분 뭐 정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떠나서 이분은 제가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 모셨던 분인데
이분은 참척의 아픔을 당하신 분이에요. 참척.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큰 아픔인지. 참척이라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2014년인가요? 그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그 참척 아픔에 대해서 기고를 쓰고 바로 잘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가서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는데 아주대학교 총장 월급의 반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월급이 아니 연금인가? 월급이 1억 4천인데 2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받은 급여의 40% 월급의 거의 반 가까이를 기부를 했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요즘 농업에도 또 관심도 많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걸 좀 본다고자 저도 한번 좀 노력을 해본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농업기계를 전공을 했어요. 농기계 정비 자격증도 있고 농기계 정비를 잘합니다. 저는 농고 교사를 할 때 농기계 정비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농촌진흥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매주 3시간, 3일, 월수금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해가지고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따도록 교육을 해주겠다. 올 사람 다 와라. 한 100몇 명 왔어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저는 3일간 정말 열심히 강의했어요. 한 3달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3일씩. 그래서 필기 합격한 사람들이 한 80몇 명 되고 결국에는 실기까지 다 합격한 사람들이 그때 47명인가 그랬어요. 그 47명인가는 어쨌든 농기계 정비 자격증을 땄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 여기 공무직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우리 현직 공무원들도 있어요. 이 자격증 따면 써먹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나눔을 내가 아는 상식을 조금 나눠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참 재밌어요. 행복하게 살 때요. 나하고 남을 비교하면은 그것처럼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상대방은 이렇게 잘생겼을까?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한데 왜 상대방 부모는 이렇게 부자일까? 날마다 이것만 비교하고 있으면은 내 인생 자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참 하찮게 느껴지잖아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남하고 비교를 해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행복은 남에게 검증받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내 기준을 만든 것이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검증받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저는 나누는 기쁨을 만끽하고자 제가 직장생활한 이후로 계속해서 월급의 일부분을 떼요. 제가 처음 직장생활한 게 1991년입니다. 발령받은 것은 91년 5월 26일인데 그때부터 월급의 1%를 뗐어요. 제 첫 월급이 5, 6, 7, 8이었어요. 56만 7,800원. 그 중에서 1% 떼면 5,600원이에요. 제가 좀 더 해가지고 10,000원을 만들어서 매달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 돕고. 이 책은요, 3판까지 나왔고, 1권, 2권 있는데 1권이 3판까지 나왔고, 그때 문광부인가? 그쪽에서 교양도서로 신청돼가지고 선정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다 들어갔어요, 이 책이. 돈 꽤 됐어요. 그 돈이 저기에 들어가 있고, 제가 매년 모으는 돈, 그 돈 모아서 제가 연말까지, 아니,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아너소사이어티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해서 전공 이외의 취미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취미는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왕이면은 공동선, 뭔가 남에게 좀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보자 해서 저는 우리말 편지를 썼었고 옛날에 독후감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놈의 목리 때문에 요즘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게시판에 가보면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과 회사를 저는 구분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퇴근하면서 일을 집에 가져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 안 합니다. 저는 집에서 제 컴퓨터도 없고 제 책상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나와요. 여기서 일하지 절대로 일을 집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국감 때 여기서 날새지 집으로 가져가서 일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뛰면 집사람이 그러겠죠. 야, 아빠 일하시는데 뛰지 말아라. 아니, 집은 애들이 뛰어놀 공간인데 사무실처럼 일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집에서 일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집에서 일해요? 전 집에서 일 안 합니다. 아까 그 발표 같은 거 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제 수첩에 항상 부모님 사진을 가지고 다녀서 부적처럼 써요.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발표할 때 한번 딱 꺼내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 아버지 나 이번에 뭐 하러 들어갑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발표하고 이게 제 부적이에요. 이건 제가 91년도 고등학교 담임할 때 애들한테 야 선생님하고 같이 수첩 내놓고 한번 해보자. 부모 사진 있는 사람 한 놈도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넘은 새끼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진이 있어도 부모 사진은 한 놈도 없어.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자식 새끼 사진하고 부모 사진을 꼭 가지고 다녀요. 만나는 놈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선생님이 해줬던 말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참 고마워요.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살다 보면은 미운 놈들이 꼭 있어요. 내가 무슨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미운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미운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까 지가 미운 짓을 한지도 잘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나만 힘들어요. 지는 몰라. 왜 내가 얘를 미워하는 나만 힘들어야 돼요? 남 미워할 필요 없어요. 운전할 때요. 제 차가 카니발이잖아요. 딱 운전하고 얘들하고 놀러 가요. 근데 어떤 씨야기가 칼치기를 쫙 하고 들어와요. 아이 새끼. 또 어떤 놈들이 탁 들어. 제 새끼 하나 빵꾸나 나버려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욕 한마디 하면 좀 시원하긴 하잖아요. 기분 좋게 가면서 막 욕도 하고 가요.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아까 그 욕했는데 그 누구한테 욕했어?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새끼 있잖아. 그 칼치기 하고 들어온 새끼. 집사람이. 근데 그 욕을 누가 들었을까? 운전사는 그 욕을 못 듣고 내 가족만 그 욕을 들은 거예요. 나는 내 가족한테 욕한 거예요. 저는 그다음부터는 운전하면서 절대로 욕 안 합니다. 내가 왜 내 가족한테 욕을 해요? 말 조심. 아까 그랬죠. 말할 때 그 샌드위치. 모든 말은 이놈의 추둥이가 방장입니다. 구화, 지문, 모든 화는 이놈의 주둥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가리 파이터들,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막 펌부드는 아가리 파이터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말할 때 어디 가서 회의 갔다 와서 내가 이 말을 꼭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라고 후회하는 경우보다는 에이씨 이 이야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했어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써서 이야기합니다. 글로 씁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인삼특작부 갔잖아요. 인삼특작부 취재를 갔는데 그때 인삼특작부에서 아니 그 원혜원 부장님이 발표를 하면서 뭐 코로나하고 뭐 동생이 겹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해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어제 우리도 인삼특작부 취재 갔는데 백운대 기자와 같이 갔습니다. 근데 김지훈 부장님 이거 확진했다고 보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갔어요. 쓰고 나서 저는 이대로 급하면 이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대로 보고 안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어제 인삼특작부에 대변실 직원들이 취재 지원 갔습니다. 그 사람들 동선이 겹쳤으니까 화산체육관에 가서 검사받고 바로 퇴근하도록 했습니다. 두세 달이 건너서 접촉한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같이 갔던 백운두 기자도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사실은 청장님 모시고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대변인실에서 여기 모니터링 하면서 조율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해요. 이렇게도 보고 안 해요. 말을 할 때, 간부들한테 말을 할 때 꼭 준비하고 말하세요. 이런 습관 들여보세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토론을 할 때도 내가 준비한 것만 말하세요. 준비 안 한 거 말하면 나중에 꼭 실수하게 돼요. 후회하게 되고. 며칠 전에 그랬죠? 입이 또 화를 자초한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쟁쟁하신 분들도 이것 때문에 정말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 일단 들어요. 듣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누굴 막 추천을 해요. 야, 누가 대변실 가고 싶다더라. 야, 이번에 어떠한데 누구 좀 뽑아줘. 어쩌고 추천을 막 해요. 그래. 그래. 거기 끄떡끄떡하면서 들어는 줍니다. 들어줄 정도 여유는 되니까요. 들어는 줍니다. 대신 제가 안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화는 안 당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칸트가 그랬어요. 행복의 3조건은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할 일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 가족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잘릴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자, 다시 행복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다닌다. 이 돈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왜 사는 것인가? 다시 김동연 그분 책으로 돌아가면 행복은 먼 뒷날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월계관이 아니다. 그때그때 앙금처럼 내 마음속에 침전되어 가라앉는 작은 알갱이들이다. 그렇게 내재화된 동기와 과정에서 맛보는 보상들이 참 기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름의 결과도 과실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은 책이에요. 초딩, 초등학교 5학년에 쓴 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행복. 행복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돈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이고,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이다. 행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 시를 읽다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행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초딩만 또 못한 것이 되겠죠. 네, 나만의 행복 설계. 자, 제가 오늘 직장, 일, 삶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렇게 설계를 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을 따로 설계를 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저는 저희 주위 분들로부터 네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이렇게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중심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행복은 내가 나 자신한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임 청장님을 만났을 때도 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그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달성하는 그런 기쁨을 맛봐라. 그게 행복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직장, 일,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는 내가 있고 나는 이렇게 산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한번 따라 해보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하나 고를 수도 있고 저렇게만 안 살아야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